미국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한 하버드 교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프란츠 바그너, 그는 15년간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이류 국가라고 주장해온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180도 다른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지아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뉴얼도 없이, 지시도 없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것 같다는 현지인의 증언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미국 최고 석학이 인정한 한국 문화에 숨겨진 힘,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란츠 바그너예요.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정확히 하버드 대학교 제 연구실에 앉아요. 늘 똑같은 가죽 의자, 케임브리지 캠퍼스가 보이는 똑같은 창문,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채점할 논문 더미까지. 제 연구실 벽에는 각종 증서와 상장이 가득 걸려 있는데 거기엔 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어요. 제가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전 세계 나라들을 연구했어요. 그 나라들에 대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제 의견을 듣겠다고 큰 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럼 제 생각이 뭔지요? 간단해요. 미국과 유럽이 똑똑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미래를 발명하는 건 우리고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는 우리가 하는 걸 따라 하기만 한다고 믿었어요. 그들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 완벽한 예라고 봤어요. 이제는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든다고 하지만 그 기술은 누가 줬을까요? 우리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여전히 쌀이나 농사짓고 배만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이런 주제로 논문을 3편이나 썼고 20개 넘는 대학에서 강연도 했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증거는 분명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늘 같았어요. 같은 파란색 머그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전 10시에 있을 아시아 경제학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엔 리처드 콜린스라고 떴어요. 그는 20년 전 대학 동창이었는데 한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모든 걸 두고 싸우는 사이가 됐어요. 그는 근처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의견이 달라요. 프란츠.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조지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제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수업에 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평범해 보였어요. 현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체포됐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체포? 왜? 정부에서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데 프란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현대뿐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 삼성도 LG도 전부 다. 이제는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리처드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늘 작은 문제를 큰 재앙처럼 만들곤 했으니까요. 리처드, 이런 일은 늘 있어. 단순한 오해거나 서류 문제일 거야. 곧 돌아올 거야. 그들은 일이 필요하니까. 프란츠, 이번은 달라. 단순히 프로젝트를 떠나는 게 아니야. 아예 미국을 떠나는 거야. 모두 다. 동시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속이 서늘해졌지만 곧 그 기분을 밀어냈어요. 제가 전문가니까요, 리처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십 없이는 못 버텨. 곧 돌아올 거야.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끝이야. 그냥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협상일 뿐이야.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프란츠, 직접 내려가서 봐. 진짜로. 그럴 필요 없어. 난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 한국은 물건 만들고 미국은 사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해. 기본적인 경제 원리야.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질문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내가 틀렸다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걸 연구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고 논문도 썼으니까요. 난 틀리지 않았어, 리처드.
그럼 증명해봐.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강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리처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지아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 뿐이었어요. 현대공장 사소한 분쟁, 한국 근로자 당국 조사. 별일 아닌 듯 보였어요. 하지만 조지아 지역 신문 기사를 보고 손이 멈췄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유령 도시 한국인 노동자 전원, 하룻밤 새 증발. 기사 속 사진에는 텅 빈 건설 현장, 버려진 장비들, 멍하니 서 있는 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한 노동자의 말이 인용돼 있었어요. 어제 아침까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다 사라졌어요. 한 명도 안 남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질 리 없잖아요. 노동자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렸어요.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모두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제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증서들, 책상 위의 상들, 마치 병사처럼 줄지어 서 있는 제 책들. 만약 리처드가 맞다면, 만약 제가 모든 걸 틀리게 본 거라면, 그 생각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웠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제 전화는 쉬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미국의 모든 뉴스 방송국이 저와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다들 같은 걸 원했어요. 한국이 잘못됐다고 제가 TV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랐어요.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해주길 원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CNN에서 왔어요. 빠른 말투와 키보드 소리가 섞여 들리던 한 여성이 화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그너 박사님, 저희 저녁 방송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이 왜 지나치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줄 분이 필요해요. 시청자들을 진정시켜 줄 분이요. 그녀는 곧바로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질문처럼 꾸민 거였어요. 한국이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건 금방 지나갈 작은 무역 분쟁일 뿐이죠. 저는 그 이메일을 1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요일에는 전화가 더 많이 왔어요. 폭스 뉴스에서는 CNN의 2배 돈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엔 MSNBC가 연락했어요. 제안이 갈수록 커졌고 대본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어요. 목요일이 되자 CBS 프로듀서가 아예 제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이름은 마커스였는데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제 책상 위에 종이를 밀어놓았어요. 종이 맨 아래 적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집 대출금을 6개월, 아니 8개월은 거뜬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15분 뿐이에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치약 광고에 나올 법한 하얗고 번쩍이는 미소였어요. 그저 한국이 잠깐 투정 부리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곧 진정하고 돌아올 거라고, 미국이 여전히 힘을 쥐고 있다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돈은 진짜였고 질문들은 너무 쉬웠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해온 말 그대로였어요. 이건 잠결에도 할 수 있는 인터뷰였어요. 근데 왜 제 속은 불편하게 뒤틀리는 걸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어요. 바그너 박사님, 이건 굉장히 후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안 잡으시면 저희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마커스가 떠난 뒤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적이 무겁게 깔려 마치 두꺼운 담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수표를 받다가 곧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조지아 관련 기사를 읽고 있었거든요. 사진들은 점점 더 심각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활기차던 동네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고 호텔은 빈 객실 뿐이었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들이 세워진 채로 방치된 공사 현장은 거대한 금속 공룡 같았어요. 한 장의 사진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커다란 크레인 옆에 서 있었는데
표정은 잃어버린 아이처럼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뒤 5천만 달러짜리 장비가 쓰이지 못한 채 방치됨.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며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신뢰하는 교수, 전문가라고 불리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때 제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리처드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는 원래 노크를 안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늘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반가웠어요. 리처드는 제 책상 위를 봤어요. CBS 계약서, 수표, 뉴스 방송국에서 온 메모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걸 다 봤어요. 바쁘네. 그가 물었어요. 모두가 저한테 한국은 곧 돌아올 거라고, 이게 별일 아니라고 말해달래. 리처드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프란츠, 이거 한번 봐. 영상 속은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기계를 고치고 있었는데 지시하는 감독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무용수들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어요.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면 다른 이들이 곧바로 알아차렸고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했어요. 이제 이걸 봐. 리처드가 같은 공장에서 찍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한국인들이 떠난 뒤 미국인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려는 장면이었어요.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인들은 계속 질문만 했어요. 규칙과 매뉴얼을 확인하느라 멈췄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다투기도 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각자 따로였어요. 각자 자기 일만 했어요. 누가 더 낫다는 게 아니야. 리처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한국인들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 그게 그들의 문화고 언어에 녹아있는 거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개인의 성과가 집단보다 낫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어의 우리라는 단어는 영어의 위랑 달라. 리처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말이 아니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지. 문제 해결도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져. 저는 다시 CBS 계약서를 봤어요. 그들이 원하는 질문들, 그리고 제가 내야 할 쉬운 답들.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정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CBS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날만 마커스가 6번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엔 그의 상사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도 전화를 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제시했어요. 명성을 약속했어요. 미국의 모든 주요 뉴스쇼에 제가 나오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더 무서운 걸 선택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교 신문에 기고문을 썼어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잘못 본 것들. 그 글에서 저는 15년 동안의 제 연구가 불완전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흉내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썼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반응은 빠르고 거셌어요. 보수 성향의 뉴스 사이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진보 성향의 사이트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고 따졌어요. 제 이메일함은 화난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다른 대학 교수들은 제 연구를 공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가장 힘든 건 저를 믿었던 동료들에게서 온 실망스러운 메일들이었어요. 예일대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프란츠, 나는 10년 동안 내 연구를 인용했어. 그런데 이제 너 때문에 나까지 바보가 됐잖아. 저는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 숨어 있었어요. 이메일 읽는 것도 그만뒀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은 혼자 먹고 집에도 일찍 갔어요. 그러다 새로운 목소리가 저를 찾았어요. 이름은 엘리자 로웰이라고 했어요. 조지아 출신 기자였는데 목소리가 피곤하고 거칠었어요. 바그너 박사님, 지금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치 게임도 포장된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틀 뒤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조지아에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건설 현장들이 보였는데 위에서 봐도 텅 비어버려진 게 한눈에 보였어요. 엘리자가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래된 혼다 자동차를 몰고 있었는데 좌석엔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신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재난구역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는 텅 빈 호텔들과 문 닫은 식당들 옆을 지나가며 그렇게 말했어요. 차로 2시간이 걸렸어요. 가는 길에 한국어 학원을 광고하는 광고판들이 보였어요. 한 광고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세요. 다시 일자리를 얻으세요. 하지만 그 학원들도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새 현대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치 촬영이 끝난 영화 세트 같았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은 멈춰 있었고 수백만 달러짜리 기계들은 비닐 덮개를 씌운 채 방치돼 있었어요. 수백 명이 살던 작업자 숙소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 어둡고 텅 비어 있었어요. 엘리자가 저를 톰 로드리게즈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는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요. 그의 손은 거칠고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희망을 잃은 사람만이 가진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 한국 엔지니어들 말인데요. 톰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본 어느 작업자들과도 달랐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거대한 장비 앞으로 갔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였는데 작은 집만 한 크기에다.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못 살 금액일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 이게 고장났을 때 내 팀으로는 고치는데 사흘, 아마 나흘은 걸렸을 거예요. 전문가도 불러야 하고 부품도 주문하고 매뉴얼도 뒤져야 했죠. 톰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그 사람들은 8시간 만에 고쳤어요. 8시간이요. 더 놀라운 건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들여다보고 자기들끼리 몇 분 얘기하더니 흩어져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치 한 개의 뇌를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요한 공장을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서 휴게실을 발견했는데 화이트보드에 아직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엘리자가 번역해줬어요.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성공. 내 프로젝트, 내 책임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해튼인 호텔에 묵었어요. 낡은 카펫과 산업용 비누 냄새가 나는 방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역사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학술 논문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쓴 진짜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저는 한국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도록 배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가족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국 기업은 경쟁하는 개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처럼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읽고 있었어요. 눈이 아프고 허리는 굽은 채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시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나라들을 기계처럼 연구했어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어두운 호텔방에 누웠어요. 내일 저는 의회 청문회에 나가야 해요. 상원 의원들이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을 거예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게 필요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의회 청문회장은 마치 제가 죄인으로 앉아있는 법정 같았어요. 저는 긴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20명의 상원 의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는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텍사스 출신의 맥켄지 상원 의원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덩치가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이미 그는 제가 멍청하거나 배신자라고 아니면 둘 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았어요. 청문회는 다른 증인들부터 시작했어요. 한 기업인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 경제학자는 차트를 보여주며 한국인 노동자는 미국인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이번 위기는 곧 사라질 거라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맥켄지 상원의원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어요. 바그너 박사, 당신은 15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연구했죠. 우리 정부와 기업에도 조언해왔고요. 그러니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까? 예전 같으면 저는 무난한 답을 했을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원의원들 너머 갤러리를 봤어요. 거기엔 노트를 들고 있는 엘리자가 있었고 리처드가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었어요. 상원의원님,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건 인건비나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은 건 훨씬 더 귀중한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함께 일하는 방식을 완성해온 문화와의 파트너십을 잃은 겁니다. 맥켄지 상원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의원들은 서로 귓속말을 했고 청중 중 누군가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내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나라라고 해요. 내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문법 차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거야말로 공산주의 선전 아니오? 맥켄지 상원의원이 쏘아붙였어요. 아니에요, 상원의원님. 그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그걸 내던진 거예요. 방 안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어요.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휴대폰으로 타이핑했어요.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와 질서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 학문적 경력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제 명성은 확실히 무너졌고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했어요. 3달 뒤, 저는 리처드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멕시코에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국으로 향하던 기술과 일자리가 이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엘리자가 보낸 문자였어요. 출판 계약 승인됐어요. 우리의 원칙 조지아에서 미국이 잃은 것 같이 쓰고 싶으세요? 저는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그는 웃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직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니.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됐어요. 영웅의 여정이 항상 괴물을 쓰러뜨리거나 보물을 찾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너진 믿음의 조각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용기를 찾는 거였어요. 저는 전문가라는 명성을 잃었어요. 익숙했던 확신도 잃었어요. 많은 동료들의 존경도 잃었어요. 하지만 더 귀중한 걸 얻었어요. 세상을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어요. 6달 뒤, 저는 하버드에서 새 수업을 시작했어요. 예전엔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문화에서 배우기라는 과목이 됐어요. 제 교실은 세상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예전 상장과 상패들 옆에 단순한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어요. 톰이 공장에서 보여줬던 그 한국어 문구를 영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성공. 저는 매일 아침 그 말을 보며 조지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려요. 전문가라는 건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배울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걸요. 진짜 보상은 옳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보상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환경계가 술렁였습니다. 서울이 5,000명을 강제 이주 없이 이주시키며 청계천을 복원했다는 발표 때문이었죠. 하지만 독일의 냉혹한 탐사기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식 쇼일 뿐이라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울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 20년간 환경 파괴 현장만 담아온 그의 카메라가 이번엔 다른 것을 포착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펼쳐진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서울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슈나이더예요. 42살이고 독일 함부르크에 살아요. 제 일은 단순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 아파트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수백만 유로를 쏟아붓고도 물고기를 다 죽게 만든 베를린의 늪. 물을 깨끗하게 한다던 프로젝트가 오히려 강을 더 오염시킨 런던의 하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잡초랑 쓰레기만 가득한 로마의 공원. 사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자들은 거대한 약속을 하고 돈을 챙긴 다음에는 재앙을 남기고 떠나요. 그리고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죠.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25쯤 되어 보였어요. 웃고 계셨지만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했어요. 화학물질 때문에 병을 얻으셨고 폐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1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아요. 깨끗한 공기, 행복한 동물 같은 그들의 예쁜 이야기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파리로 가요. 환경회의가 열리는데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구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고 진실을 기록할 거예요. 파리행 기차는 붐볐어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들판, 작은 마을들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아요. 언덕 뒤에는 공장이 숨어 있고 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을 품고 있다는 걸요. 파리에 도착해보니 회의장은 엄청 컸어요. 수백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들려오는 말들을 진심으로 믿는 눈빛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는 태양광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전기차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몇 장 사진을 찍었지만 곧 지루해졌어요. 해마다 똑같은 거짓말을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뭔가 달라졌어요. 한 여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검은 머리에 소박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다른 연사들과 달리 꾸밈 없어 보였고 이상하게도 솔직해 보였어요. 그녀가 서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요. 순간 제 피가 끓어올랐어요. 손은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죠. 그녀는 서울이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말했어요. 상인 5,000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강제로 내쫓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도시에 야생동물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수달이 강에서 헤엄치고 50년 만에 돌아온 새들이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튼다고 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병들게 한 그 공장이 생각났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아시아의 도시들이 스쳐갔어요. 잿빛 콘크리트, 더러운 공기,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는 곳들 말이에요. 그녀가 영상을 틀었어요. 맑은 물이 빌딩 사이로 흐르고 바위 위에 하얀 새들이 내려앉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노는 모습이 나왔어요.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건 가짜라고요.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어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큰 소리를 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옆 사람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고 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이 강을 살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들은 강을 파괴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제 아버지는 그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순간 회의장은 고요해졌어요. 무대 위 여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직접 와서 보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말은 차가운 물을 맞은 것 같았어요. 직접 본다고요? 서울에 간다고요? 진짜로 그 강을 걸어보겠냐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네, 가보겠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준비해드리죠. 서울은 기꺼이 당신을 초대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완벽해요. 제가 원하던 기회예요. 서울에 가서 카메라로 진실을 담고 그들의 거짓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기회요. 저는 그 동화를 영원히 무너뜨릴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파트 안을 걸어다니며 벽에 붙은 실패의 기록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새 다큐멘터리 제목을 입력했어요. 청계천의 거짓말 서울은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가. 이 작품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예요. 모든 걸 바꿀 진실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비행기 창밖으로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풍경이 보였어요. 잿빛 콘크리트 블록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네모난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도로는 자동차와 트럭으로 가득했고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게 진짜 서울이에요. 그 여자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동화 같은 서울이 아니라요. 카메라 가방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카메라 3대와 메모리 카드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못생긴 건물, 지저분한 거리, 그들이 꾸며내려는 거짓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을 생각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 길은 끝이 없었어요. 교통은 느릿느릿 금속 덩어리들이 흐르는 강처럼 움직였어요.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사진만 찍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사방에 번쩍였어요. 대낮인데도 붉고 파랗고 노란 불빛들이 강하게 빛났어요. 건물 외벽은 광고판으로 뒤덮여 있었고 모든 게 시끄럽고 혼잡하고 지저분해 보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동물이 산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텔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비는 반짝거리고 깔끔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거칠애일 뿐이라는 걸요. 부자 손님들만 이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를 속이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저보다 키가 조금 작았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했고 양복은 잘 다려져 있었어요. 사기꾼이라기보다는 교수에 가까운 인상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힘이 세지는 않았어요. 그는 약간의 미국식 억양이 섞인 완벽한 영어를 했어요. MIT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묻자 그는 대답했어요. 15년 전이에요. 그 뒤로 줄곧 서울 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저는 눈을 굴리고 싶었어요. MIT라니. 항상 그래요. 유명한 대학 이름을 꺼내서 신뢰를 얻으려는 거죠. 저는 진실만 찾으러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아마 거짓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하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였어요. 의심은 건강한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서울은 방문객을 위한 쇼가 아니에요.
서울은 실험실이에요. 직접 보게 되면 이해할 거예요. 실험실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자신의 차로 저를 데려갔어요. 화려하지 않은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얀색 소형 세단이었어요. 차를 몰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예전엔 여기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차랑 트럭이 밤낮 없이 달렸죠. 소음은 끔찍했고 공기는 독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길 옆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진짜 물이 콘크리트 제방 사이를 지나고 있었고 회사원들이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누군가는 통화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저를 속이려는 연출일 뿐이라고요. 그럼 고속도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지하로 옮겼어요. 그가 말했어요. 터널을 만들고 강을 다시 살렸죠. 우리는 다리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박지훈은 차에서 내려 걸어갔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뒤따라갔어요.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물을 내려다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맑았어요. 얕은 물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이끼 같은 걸로 덮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숨겨진 펌프나 비밀 역과 장치 같은 게 있는지 찾으려고 눈을 굴렸어요. 더러운 물을 깨끗한 척 보이게 하는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연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기회를 주면 자연은 스스로 정화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펌프니 장치니 거짓말 같은 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가를 가리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가 봤어요. 그러다 믿을 수 없는 걸 봤어요. 하얀 새 한 마리가 물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우아한 조각상처럼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목은 곡선으로 휘어져 있었고 물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번개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부리에는 은빛 물고기가 파닥이고 있었어요. 그 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야생 그대로였고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새가 수백만 명이 오가는 서울 도심, 고층 빌딩과 자동차들 사이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카메라를 들었어요. 렌즈 너머로 새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뒤로는 하늘을 비추는 유리 빌딩이 있었고 다리 위를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새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한복판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어요. 이 새 이름은 혜인이에요.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원들이 지어줬어요. 벌써 3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3년이요. 이 새가 벌써 3년이나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봄에 얼음이 갈라지듯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하얀 새, 혜인이 떠올랐어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 음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전에도 속은 적이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그 새를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고 먹이를 주면서 길러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디 가지 못하게 훈련시킨 걸지도 몰라요.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저를 낯선 곳으로 데려갔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허름한 나무집 같았어요. 그런데 여긴 여전히 서울이었어요.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이 보였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모니터링 센터예요. 그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온통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도시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은 몇 초마다 바뀌면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동물들을 보여줬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느 화면에는 멧돼지 가족이 보였어요. 밤에 공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새끼들이 엄마 뒤를 줄줄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불이 켜진 아파트 건물이 보였어요. 다른 화면에는 작은 갈색 동물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족제비 같기도 한데 더 크고 꼬리가 두껍고 풍성했어요. 담비예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죠. 올해는 새끼가 5마리나 태어났어요. 화면마다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처음 보는 새들,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는 작은 사슴들, 심지어 길을 자기 집처럼 여유 있게 걷는 여우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수백만 명이 일하고 자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죽은 강과 오염된 숲만 찍어왔어요. 도시는 자연을 파괴한다고 믿어왔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화면들이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속삭였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서울은 희망이 없다고 믿었어요.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이미 늦었다고요. 그는 새들이 도시 위를 나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속이지 않아요.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건 이곳이 그들에게 정말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숨겨둔 전선이나 가짜 배경을 찾아내고 싶었죠. 그런데 화면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계절도 달랐어요. 이걸 조작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내일은 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결코 잠들지 않는 서울이 보였어요. 차들이 달리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절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도시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은 너무 더디게 왔어요. 박지훈은 해 뜨기 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청계천보다 훨씬 큰 강이었고 서울 한복판을 넓고 힘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해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강가 풀숲에 숨겨진 작은 텐트로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고 천에 뚫린 작은 창문 너머로 강물이 보였어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저는 가장 큰 카메라를 꺼내 긴 렌즈를 장착했어요. 만약 여기 동물이 있다면 확실히 증거를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다리가 뻣뻣해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이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박지훈이 제 팔을 건드렸어요. 그는 물가를 가리켰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만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였어요. 물속에 3개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함께 헤엄치고 있었는데 춤추듯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잠시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우리가 있는 곳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수달이었어요. 진짜 야생 수달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렌즈 너머로 분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수달과 새끼 2마리였어요. 새끼들은 작고 장난꾸러기 같았어요. 엄마 주위를 빙빙 돌며 헤엄치다가 가끔은 엄마 등에 올라타 놀기도 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이 장면은 제 다큐멘터리를 유명하게 만들 거예요. 서울 도심의 야생 수달이라니.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다큐멘터리니 명성이니 하는 걸 전부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강 건너편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양갈래 머리를 하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욕실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오리 모형을 들고 있었죠. 그 아이는 오리를 물에 던졌어요. 아마 물 위에 떠다니는 걸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강물의 흐름이 아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오리가 점점 멀리 떠내려갔고 아이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장면은 찍어두면 다큐멘터리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 잃어버린 장난감 충분히 강렬한 스토리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수달이 울고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오리 장난감을 바라보더니 아이 쪽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잠수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를 통해 엄마 수달이 오리 장난감 쪽으로 헤엄쳐가는 걸 봤어요. 코로 살짝 밀면서 방향을 바꿔주더니 아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까지 조심스럽게 밀어줬어요. 아이의 울음은 멈췄어요. 오리를 다시 손에 쥐자 아이는 물속을 바라봤어요. 수달이 사라진 자리였어요. 고마워. 아이가 속삭였어요. 수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을 따라 헤엄쳐 떠나갔어요. 마치 울던 아이를 돕는 게 그들의 일상인 것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건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제가 폭로할 수 있는 선전도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을 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 너머의 일이었어요. 수달들이 헤엄쳐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한강에 앉아 있었어요.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울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천조각으로 부서진 유리잔처럼 다시는 원래대로 맞출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분노 속에서 살아왔어요. 거짓말하는 도시들의 화가 났고 훔쳐가는 정부들의 화가 났고 무엇보다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아시아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서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수달을 길러서 아이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훈련할 수는 없어요. 새를 강제로 둥지 틀게 만들 수도 없죠. 이곳은 진짜였어요. 그 마법도 진짜였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낯설고 부서진 듯 들렸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노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혜윤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청계천 옆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분이었죠. 복원되기 전 강 위로 고속도로가 덮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공기엔 독이 가득했죠. 30년 동안 그는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을 팔았어요. 가게는 작고 어두웠지만 그게 그의 삶이었고 가족의 생계였어요. 정부가 모든 가게를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 정혜윤은 분노했어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며 손녀의 학비는 어떻게 내란 말인가? 그는 관리들에게 소리쳤고 시위를 조직했으며 서류에 사인하기를 끝내 거부했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경찰을 보내 강제로 쫓아내는 대신 관리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새 가게를 원하세요? 어디에 있으면 좋으세요? 손님들이 새로운 가게로 쉽게 찾아오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세요? 3년 동안의 질문, 3년 동안의 경청, 3년 동안 그를 문제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증명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정혜윤은 믿게 되었어요. 그는 서명했고 더 좋은 위치로 옮겨갔어요. 커다란 창과 맑은 공기를 가진 새 가게로요. 청계천이 복원된 후 그는 손녀를 데리고 제일 먼저 그 물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5,000명이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5,000번의 그런 대화가 있었죠. 강제로 쫓겨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변화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기술이나 공학,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을 때 마법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강을 떠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청계천에 다시 들렀어요. 이번엔 저녁이었고 물가를 따라 켜진 불빛들이 마치 동화 속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 정혜윤과 그의 손녀가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따은 머리에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둘은 작은 빵 조각으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정혜윤은 박지훈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둘은 한국어로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기분만큼은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친구 사이였어요. 작은 소녀가 제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거짓이나 비밀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행복한 순간을 담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 제목은 여전히 청계천의 거짓말 서울은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 살아있는 성소.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하려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3년 동안 쌓은 신뢰에 관한 이야기.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요구하는 대신 경청하는 도시의 이야기. 울던 아이를 도운 수달의 이야기. 모두가 믿을 때 일어나는 마법의 이야기. 6개월 뒤, 저는 다시 함부르크에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완성됐고, 오늘은 첫 상영회였어요.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은 또 하나의 폭로를 기대했어요. 부패와 거짓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본 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도심에서 물고기를 낚는 하얀 새. 도시공원에서 새끼를 키우는 멧돼지 가족. 한때 고속도로였던 시냇가에서 손녀와 함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할아버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증거들을요. 불이 켜졌을 때 극장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상영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당신도 속은 건가요? 저는 집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떠올렸어요. 20년 동안의 분노와 냉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리를 밀어주던 수다를 떠올렸어요. 저는 서울의 거짓을 폭로하러 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진실을 발견했어요. 잠시 멈추고 극장 안을 둘러봤어요. 무언가 좋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얼굴들을요. 미안해요, 서울.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실패만 기록하던 제 카메라는 이제 기적의 증언을 담고 있었어요. 동화를 깨뜨리러 한국에 갔던 회의론자는 불가능한 마법의 증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도시가 상처 대신 치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삼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버드 출신 국제무역 전문가인 그에게 한국 기업은 그저 기술 모방꾼에 불과했죠. 큰 나라가 압박하면 작은 나라 기업은 무조건 굴복한다.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철칙이었습니다. 인도가 삼성에게 8,80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을 때도 그는 뻔한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돈을 내고 사과하며 꼬리를 내릴 거라고요. 하지만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134개국이 한국의 편에 섰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화요일 아침은 제 인생의 다른 아침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저는 보스턴 아파트에서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리고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으면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었어요. 창밖으로는 대학 캠퍼스를 가로질러 무거운 가방을 맨 학생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그레이슨 교수예요. 저는 나라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왔어요. 큰 나라가 힘을 가지면 작은 나라는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제 사무실은 키 큰 책장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는 두꺼운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어요. 제 책상은 정리된 서류 뭉치가 쌓여 있고 벽에는 제가 유럽에서 했던 중요한 일들의 증명서들이 걸려 있어요. 학생들은 제가 권력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저를 존중했어요. 그 진실은 단순했어요. 정치가 항상 이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두 번째 커피를 마시던 중에 태블릿이 크게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 화면에 번쩍 뜨자 거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인도, 삼성의 72시간 최후 통첩 88억 달러 내지 않으면 전부 몰수.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뉴스였어요. 삼성은 한국의 거대한 기업이에요. 휴대폰도 만들고 컴퓨터 부품도 만들죠. 그런데 인도가 삼성이 수년 전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을 내라고 요구했어요. 안 내면 인도 내 삼성의 공장과 건물을 전부 뺏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인도는 삼성에게 딱 3일 안에 이 거액을 내라고 했어요. 인도 정부는 삼성이 세금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더 많은 생산을 인도로 옮기고 심지어는 비밀 기술도 공유하라는 의도였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수업에 완벽한 예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인도 같은 큰 나라가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돈 많고 거대한 기업이라도 결국엔 굴복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커를 집어들고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정치 vs 기업.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아래로 내렸어요. 정치가 이긴다. 학생들이 제 말을 기다리며 집중했어요. 오늘은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삼성이 인도화 문제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줄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삼성이 맞서 싸우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은 협상하려고 할 거예요. 돈을 조금 덜 내겠다고 제안할 거고 인도에 더 많은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겠죠. 결국은 인도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왜 삼성은 거절하지 못하죠? 삼성은 인도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설명했어요. 인도에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그들이 삼성 제품을 사주죠. 인도에는 삼성 공장이 있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어요. 삼성이 너무 강하게 맞서면 인도가 모든 걸 닫아버릴 수 있어요. 저는 칠판에 다시 적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똑똑하고 제품도 잘 만들어요. 하지만 큰 나라가 화내면 항상 굽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수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그들은 기술을 베끼고 개선하는 데 뛰어났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용감하지 않았어요. 돈 일부를 포기하고라도 모든 걸 잃는 위험은 피하려 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제 설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학생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기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권력을 쥔 건 정부라는 사실이요.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기업들한테는 더더욱 그렇다고 믿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날 강의 준비를 했어요. 삼성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기로 했어요. 삼성은 결국 일부 돈을 내겠다고 발표할 거라 예상했어요. 아마도 인도 노동자 더 고용하겠다고 약속할지도 모르죠.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였어요. 제 예상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패턴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큰 나라가 요구하면 작은 나라의 기업은 며칠 버티다가 결국 굴복하고 돈을 내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게 곧 뒤집힐이라는 걸요. 삼성이 전혀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뒤, 저는 제네바의 한 카페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화요일 저녁만 해도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정치가 항상 이긴다고요.
한국 기업은 압력 앞에 굴복한다고요. 사무실 불을 끄고 보스턴에 서늘한 저녁길을 걸어 집으로 가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뻔히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인도가 삼성에게 협박을 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삼성이 굴복하는 소식을 기다리며 매 시간마다 뉴스를 확인했어요. 삼성이 돈을 내기로 했다거나 인도에 더 많은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다는 제목을 기대했는데 소식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삼성은 돈을 내지 않았어요. 인도에게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사무실에서 소리내 웃을 만큼 황당한 일을 했어요. 삼성은 세계관세기구라는 곳에 불만을 접수했어요. 저는 이게 뭔지 거의 잊고 있어서 다시 찾아봐야 했어요. 세계관세기구는 무역 규칙에 관한 심판 같은 곳이에요. 각 나라가 무역 전문가들을 보내 세금이나 수수료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자리예요.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고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이건 마치 쥐가 코끼리한테 당했다고 쥐 전용 경찰에 고소하는 꼴이었어요. 인도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였어요. 삼성은 그냥 한 기업일 뿐이었죠. 어떻게 삼성은 이런 작은 기구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교수 휴게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국제법을 가르치고 첸 교수는 아시아 비즈니스를 연구해요. 저는 그들에게 삼성의 이상한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삼성이 WCO에 제소했대요. 제가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믿기세요? 세관 심판들이 인도에서 구해줄 거라 생각한다니요. 윌리엄스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거 꽤 영리한데요. WCO는 정치가 아니라 오직 기술적인 규칙만 다루니까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정치는 결국 끼어들어요. 인도는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삼성이 지는 쪽으로 표를 몰아가겠죠. 세상은 원래 그렇게 굴러가요. 하지만 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쩌면 삼성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어요. 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인도는 돈과 기술을 원해요. 삼성은 돈을 내거나 떠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제3의 옵션은 없다고요. 그날 저녁, 제 옛 제자 제이크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그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한 기술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짧지만 이상한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삼성 건이 훨씬 더 큰 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이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삼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어요. 제이크는 아직 젊어서 기업이 정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깨닫겠죠. 저처럼요. 그 다음 주에 더 혼란스러운 소식이 나왔어요. 인도에 돈을 낼 준비를 하는 대신 삼성은 더 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문서와 증거들을 모으면서 마치 오랫동안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편 다른 한국 기업들도 조용히 움직였어요. 일부는 인도에서 사업을 빼냈고 또 다른 기업들은 거기서 새로운 투자를 멈췄어요. 한국 기업 전체가 인도에서 물러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보통 한 나라의 기업이 정부와 충돌하면 같은 나라의 다른 기업들은 겁을 먹고 숨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조용하던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삼성은 베트남과 폴란드에 새 공장을 짓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더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하던 패턴이 아니었어요. 포기하려는 기업들은 보통 다른 곳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아요. 돈을 낼 계획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더 고용하고 증거를 모으지도 않죠. 어느 아침 또 다른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 옛 동료 브뤼셀에서 이유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메일은 제이크의 것보다 더 수수께끼 같았어요. 엘리엇, 한국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도의 호의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규칙을 바꾼다니 무슨 뜻일까요? 국제무역의 규칙은 강대국들과 큰 조직들이 정한 거예요. 한 기업이, 그것도 작은 나라 한국의 기업이 이걸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자꾸 마음을 찔렀어요. 머릿속에서 불편한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삼성에 대해 틀린 건 아닐까? 혹시 그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억지로 그런 생각을 밀어냈어요. 저는 20년 동안 국제무역을 공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어요. 큰 나라가 힘을 가지면 작은 나라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기업은 정부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제나 굴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보스턴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이메일들을 떠올렸어요. 제이크와 브리셀의 동료는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괜히 저에게 연락했을 리가 없었어요. 아마 삼성은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결국 굴복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진짜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제가 괜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정치가 항상 이긴다는 원칙은 제 경험상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삼성이 인도를 상대로 세계 관세기구에 맞서겠다고 결정한 지 2달이 지났어요. 매일 뉴스를 확인할수록 제 혼란은 더 커졌어요. 상황은 제가 예상한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삼성은 굴복하지 않았고 인도도 쉽게 이기지 못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제 자신도 놀랄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인도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보스턴의 편안한 제 사무실은 진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나이로 가는 비행기는 길고 흔들림도 심했어요. 체나이는 인도 남부의 대도시로 삼성이 여러 공장을 세운 곳이었어요. 도시 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 높은 빌딩들과 바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텅 빈 주차장도 보였어요. 예전에 공장들이 있었던 자리였죠.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서밋 가르그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삼성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의 공장은 도시 외곽의 산업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낮으로 돌아가던 기계들이 먼지 덮개에 가려져 있었고 건물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들은 사라졌어요. 조용한 복도에는 경비원 몇 명만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서밋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살이 조금 넘은 듯했고 피곤한 눈빛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과 15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공장에는 한때 200명 넘는 직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텅 빈 공장을 걸어 다녔어요. 서밋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기계들을 보여줬어요. 그것들은 오직 삼성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기계들이었어요. 지금은 멈춘 채 쓸모없이 놓여 있었어요. 이 기계들은 다른 회사 부품을 만들 수 없어요. 서밋이 덮여있는 장비들 사이를 지나며 설명했어요. 삼성 설계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삼성이 주문을 멈추자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게 됐어요. 그는 아직 남아있는 몇몇 직원들을 보여줬어요. 대부분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장을 청소하며 삼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노동자가 자기 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딸은 지역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장이 닫히자 학비를 낼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공장을 나와 주변 지역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삼성과 다른 기술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성장한 동네였어요.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던 식당, 옷과 생활용품을 사던 가게,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까지 모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곳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은 손님이 사라졌다고 했고,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 말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학교 교장은 부모들이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 걱정이라고 했어요.
서밋은 삼성의 지원으로 운영되던 의료 클리닉도 보여줬어요. 공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의약품을 상자에 담으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삼성이 있을 때는 매달 수백 가정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가운을 개키며 말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플 때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저는 제 교과서와 이론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무역 분쟁을 연구할 때는 숫자와 그래프만 봤고 기업과 정부의 결정만 읽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서밋과 그의 직원들은 단순히 무역 분쟁 속의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부의 먼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서밋의 공장은 처음부터 삼성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삼성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고 지역 전체가 삼성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커졌어요. 이 말은 삼성이 단순히 다른 고객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삼성은 이 지역의 심장 같은 존재였어요. 삼성이 떠나자 몸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도 정부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봤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삼성을 몰아내면 이렇게 많은 자기 국민이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서밋 같은 노동자들의 삶은 신경 쓰지도 않았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텅 빈 공장과 불안한 얼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르치던 정치와 비즈니스의 깔끔한 이론들은 더 이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현실은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단순한 규칙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생각만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4달 뒤,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네바는 여러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세계 무역에 관한 학회에 참석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삼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아침 카페는 조용했어요. 몇 명만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호수와 멀리 산맥이 보였고 모든 게 평화롭고 평범해 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알람을 울렸어요. 화면을 본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계관세기구 삼성 승소 판결. 134개국 한국 입장 지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세계관세기구는 몇 달 동안 삼성과 인도의 사건을 검토했대요. 전 세계 무역 전문가들이 증거들을 다 확인했어요. 세금 규정과 국제협정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삼성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도가 추가로 세금을 요구한 건 국제법에 맞지 않았어요. 인도는 실제로 내야 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수십억 달러나 강제로 요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판결 결과도 압도적이었어요. 기구에 속한 180개국 중 134개국이 삼성의 편에 표를 던졌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저는 늘 학생들에게 큰 나라가 결국 원하는 걸 얻는다고 가르쳐왔어요. 정치가 언제나 법과 규칙을 이긴다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삼성은 정치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만든 거예요. 인도의 크기와 힘이 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전장을 옮겼고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중심으로 싸움을 바꿔버린 거였어요. 제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NVIDIA, 삼성 HBM3 12단 적층 메모리 기술 공식 인증. 이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HBM3는 만들기 극도로 어려운 차세대 메모리예요. 삼성은 1년 넘게 이 기술을 완성하려 애써왔고 많은 전문가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인도 사건에서 법적 승리를 거둔 바로 그날 기술적 돌파구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인도와의 법적 싸움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삼성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것보다 빠르고 강력한 메모리 칩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페를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세계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삼성이 결국 굴복하고 인도가 요구한 걸 내줄 거라 믿고 기다렸어요. 정치가 마지막에는 이길 거라 너무 확신했어요. 삼성은 그냥 시간을 끄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삼성은 처음부터 굴복할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가 정치적 압력과 협박을 앞세우는 동안 삼성은 국제법을 토대로 싸움을 준비했어요. 인도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쏟아내는 동안 삼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체나이에서 봤던 텅 빈 공장과 서밋가르그, 그리고 그의 직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희생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이 더 강한 위치로 인도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다시 생길까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게 불완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힘과 정치만 바라봤고 기업이 법과 기술을 이용해 불공정한 대우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했어요. 삼성은 인도보다 크거나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더 영리하고 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전장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철저히 준비했고 계획을 완벽히 실행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제네바 거리를 걸어 나왔어요. 도시의 풍경은 1시간 전과 다를 게 없었지만 제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작은 나라와 그 기업들은 항상 큰 나라에 진다고 가르쳐 왔는데 제가 틀렸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샀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강의 노트는 전부 새로 써야 했고 교재의 장들도 크게 고쳐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그동안 불완전한 진실만 가르쳐 온 걸 사과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쥐도 코끼리를 이길 수 있다. 단, 어디서 싸울지를 더 똑똑하게 고른다면. 삼성은 저에게 연결된 세상에서 힘의 옛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약해 보이는 나라와 기업도 상대보다 법과 기술을 더 잘 이해한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성공은 가장 큰 몽둥이를 가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진 몽둥이를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보스턴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오래된 강의안을 버렸어요. 화이트보드에 쓰여있던 정치는 항상 이긴다를 지우고 새롭게 이렇게 적었어요. 똑똑한 전략은 힘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전에 20년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한 회사가 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해낸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삼성은 단순히 무역 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걸 보여줬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